삶이 복잡하고 바쁘게 흘러갈수록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욕구가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창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휴식을 얻는 사람들에게 원불교의 가르침과 마음 공부를 문화예술로 전파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교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에는 원불교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이도화 회장님을 모시고 원불교 2세기 문화교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흔히 원문예총으로 부르고 있는데 네.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원문예총은 원불교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일종의 이제 그 단체 연합인데요. 거기에 10개의 지금은 예술 협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뭐 글, 그림, 또 소리, 움직임 이런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뭐 전시, 출판, 공연, 상영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술의 아웃풋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문인협회, 뭐 미술협회, 뭐 서예, 사진, 네. 꽃꽂이, 그다음에 또 음악 쪽에 이제 뭐 국악이라든가 음악협회라든가 또 이제 그걸 융합하는 원콘랩이라든가 네. 뭐 이런 또 최근에 이제 다인협회라든가 커피협회 또 이런 생활문화적인 측면까지 굉장히 다양한 협회들이 있고 예전에는 연예인협회 같은 네. 것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원문예총은 9년 됐는데 2009년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원불교 문화를 어떤 겸전의 예술로 끌어올리는 어떤 본부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 문화의 정체성을 잡고 또 그걸 문화적 비전, 원불교 문화의 어떤 2세기 이후의 비전도 잡고 또는 뭐 일상 사회 전반의 어떤 예술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문예총은 각자의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광장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해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원문예총의 일원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원불교 콘텐츠 랩, 원콘랩으로 부르는데 네. 그 회장이시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당분간 공석으로 돼 있는데 제가 98년도 원기 98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은 됐으니까 거기도 한 이제 5년 돼가네요. 근데 콘텐츠에 관련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사운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협회라는 조직보다는 좀 랩이라는 형태로 뭔가 구체적인 연구개발, 창작 활동을 해보자 네네. 라고 해서 출발했고 그게 이제 벌써 지금 좀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확실한 활동보다는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뭐 재미있는 법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획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일러스트북 원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 만들고 개벽 체험 뭐 이런 쪽에 또 VR, AR 뭐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랩은 사실은 이게 문화 장르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 각 장르에서 발전한 것들을 첨단 기술과 접목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현대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창조해내는 곳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콘텐츠 랩이라는 이름의 의도가 사실 다 중복되죠.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공간을 사이를 메꾸는 역할도 하면서 특히 이제 디지털 콘텐츠 분야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다양한 플랫폼들에 좀 적응하는 그런 적용력을 좀 높이는 그런 쪽에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회장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 학과의 학과장님으로 같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시작된 일일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출가를 결심을 했고 사실은 뭐 바로 이제 실행을 한 셈인데 1학년 때 바로 이제 교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뭐 거의 그런 셈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만화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만화로 내가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또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꼭 중국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그런 그 희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 접고 출가라는 게 이제 거의 저한테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그때 느껴졌고 그리고 출가를 했고 이제 상당히 기간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출가 이후에 2학년 그 정도까지 한 4, 5년 기간 동안에 제 문제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문제지만 마음의 문제를. 그래서 이제 다시 어렸을 때 그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 또 중국 뭐 이런 이제 화두들을 다시 꺼낸 거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 같아요. 지금 청소년들에게서도 항상 충돌하는 문제 아닐까 싶고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고 어떤 걸 먼저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한 그 우선 과정도 있어서 저희는 지금 교육 환경은 그런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참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뭐 후배들을 봐도 사실 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과감한 부분도 있는데 사회 전체는 좀 굉장히 경직돼 있죠. 마치 어떤 방향이 딱 옳은 방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싶은 게 떠올라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가 또 그것이 확장되고 하면서 그거를 쭉 따라왔던 과정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참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도 또 중국에 대한 그런 꿈도 또 뭐 출가도 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결국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게 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뭐 교수기도 하고 뭐 교무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처음엔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종교와 예술의 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술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좀 심지어는 저항적이기도 하고 종교는 좀 굉장히 수능적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도그마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맞는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화를 다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다시 전공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 머리가 너무 굳었다는 생각을 계속 항상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게 종교와 예술이라는 게 특히 지금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일상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상을 깨우는 역할로서의 종교와 예술이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측면이 점점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좀 들던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무엇을 먼저 선택하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마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충돌되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충돌이 됐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벌어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이게 대웅사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습, 이론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반드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망쳐지는 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저는 뭐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에너지가 나오는 동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흩어졌다가 다시 그걸 모으고 흩어지는 것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흩었다가 그걸 다시 모으는 과정에서 쭉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걸 다시 또 통일시키고 이런 일종의 그게 시행착오와 뭐 어떤 방향 찾기의 연속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나왔던 어떤 것이든 버리지만 않으면 나중에 그게 다 어떻게든 모아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참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말씀이 한번 좀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보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화려하기 이를 데 없고 특히 극장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은 뭐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보여줄 뿐더러 어른들에게도 아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 예술의 장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은 그 서양 혹은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어떤 전초기지 역할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애니메이션은 어디쯤 와 있고 어떤 현상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네. 이렇게 수면 위로 잘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일본 양대 강국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고, 일본이야 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문화에 굉장히 가까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그 부분에 열세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제가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이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뭐 특히 일본이 많았습니다. 네.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우리가 다 그렸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청 왕국이었거든요. 뭐 심지어는 한 1500편을 만들면 그중에 우리가 창작은 뭐 한 10편도 안 되고 네, 네. 나머지는 다 하청.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200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현주소였다면 2000년 넘어서면서 뭔가 굉장히 극적인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최근 2010년 이전부터 이미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세미나를 해보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중국에서 합니다. 네. 지금 중국 애니메이션계는 물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니메이션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중국에서 만든 모든 애니메이션과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만든 모든 애니메이션의 양이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중국과 비중국으로 나눌 정도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직은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품들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뭐 최근에 2013년, 14년 이후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중국 애니메이션 그 CEO인데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이 발제를 하면서 세계 애니메이션의 3대 강국이 있는데 네. 미국, 일본, 네. 한국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 2007년에 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뒤에 바로 네. 발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도 놀랬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각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성공 전략이 다르다. 미국은 큰 대자, 그러니까 굉장히 대자본의 대규모 인력의 네. 긴 기간 동안 주로 극장판을 만들잖아요. 헐리우드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그다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작을 소자. 작을 소자라는 게 이제 TV 시리즈를 만들고 리미티드 기법이라고 그래서 돈을 적게 쓰고 잘 만드는, 그 데스카 오사무가 창안한 방식인데, 네. 그거로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죠. 큰 대자, 작을 소자. 근데 한국은 뭘로 성공했느냐? 혹시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아이디어? 혹은 뭐. 한국은 네. 정말 놀랐는데 제가 네. 새로운 신자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새로움으로. 네. 근데 정말 그 시점에서 제가 좀 제가 보고 있는 관점하고 상당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너무 날카로운 분석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그 당시 애니메이션이 예를 들면 100여 년 전에 미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즈니인데 디즈니가 결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장판 시대를 열었어요. 100여 년 전에. 60년 전에 이제 데스카 오사무라는 사람이 아톰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TV용 애니메이션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극장 시대는 이제 끝날 거다라고 예언하고 TV를 애니메이션을 특화시키면서 네. 시작하면서 지금도 이제 극장용은 헐리우드이, TV용은 일본이 다 이제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다 2000년 넘어서면서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 되면서 인터넷 애니메이션은 한국이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애니메이션. 거죠. 그리고 이제 신기술과 신매체와 새로운 플랫폼 또 미디어 이런 쪽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결합되면서 그게 이제 인터넷 애니메이션, 특히 웹툰, 뭐 웹툰도 세계 1위거든요. 네네. 거의 뭐 한국에만 존재하는, 최근에는 좀 확장되기도 했지만 그런 경향들이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세대 교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문화 전반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면서 그게 성공 전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순서가 극장에서 TV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또는 이후에 뭐 VR, AR, 네네네. N스크린이나 이런 다양한 또 플랫폼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서 인터넷 애니메이션을 처음 열고 웹툰을
열었던 이 어떤 헤게모니랄까? 이게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도 우리한테 카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뭐 극장이나 TV 같은 올드 미디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네. 영역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환경 속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 작품들은 굉장히 집약된 것들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네. 또 하나는 사람의 아이디어로만 승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그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고난이의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거대 자본을 통해서 혹은 깊은 역사를 통해서 만들었던 노하우들이 꽉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아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고요. 일본은 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도 만화를 정말 많이 보고 거의 모든 직업을 만화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변화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만화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 그 현상이 우리한테 있지. 특히 웹툰이나 모바일 안에서 우리가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다시 드라마가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영화가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분명 우리가 뭔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변화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수용이랄까요? 변화에 대한 수용은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넓은 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네. 우리가 어쨌든 이 최근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전통 문화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내재적인 그 가능성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IT 시대하고 만나면서 특히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한국 문화가 뭐 중국에서도 우리는 항상 문화 강국이라고 작지만 문화 강국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는 것처럼 요즘 뭐 K-팝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덧붙여서 네.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류를 많이 말씀드리고 K-팝 현상에 대해서도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가진 것처럼 표현도 되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의 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류는 우리는 다 베꼈잖아. 혹은 서양에서 다 오거나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차용해서 하는 거지 순수한 우리 전통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 라는 어떤 시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즐겁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혹은 전파력이 강한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잖아라고 하는 이렇게 양갈래 시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한류 전체를 이야기하기엔 뭐 충분치 않은 제가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라든가 뭐 이렇게 뭐 심지어는 서양에서도 한류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되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도 보면 뭐 워낙 또 다시 살아나는 뭐 특히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사실 만화나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에서 그 안녕자두야 같은 TV 시리즈를 저희도 이제 같이 그 현장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네. 동남아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국적인 어떤 문화 저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소위 이제 다양한 그 일종의 뭐 우리가 비빔 문화라고 하는 것처럼 반도적 특성에서 그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 온 어떤 그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이 시기적인 문제하고 만나면서 뭔가 지금 상당히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좀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깊이를 만들어내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뭐 또 일시적인 현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서 어떻게 이제 넓이와 깊이를 만들 거냐 하는 것 본래 우리가 또 가지고 있던 부분하고 만나게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보면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의 그 겸전
또는 뭐 쌍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만나게 하는 소통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불교가 그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디테일, 훌륭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꼭 종교뿐만 아니라 이런 소위 융합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야기한 정도의 네. 디테일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지난해 그 원불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행사긴 합니다만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가 서울 인사동에서 특히 벌어집니다. 인사동은 특히 전통문화의 공간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가면서 또 전통과 외국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특히 작년에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는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표출하고 또 보여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획도 같이 하셨죠. 예. 어떤 내용들로 지어진 것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는 이제 중국에서 1년 동안 연구년을 했었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 1회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때는 이제 원문회총 중심으로 아마 그 결과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원콘랩도 물론 참여를 했지만 2회에 대한 기획을 저도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특히 그 2세기, 원불교 2세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그 원불교가 사실은 사회문화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역할들을 해온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참정권이 여성한테 주어지지 않은 때부터 이미 원불교에서는 수의단의 남녀 네. 동일하게 이렇게 동수로 해놓으셨거든요. 네네. 그런 거부터 뭐 대안학교를 처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평화운동, 평화통일운동 특히 통일운동 부분에 원불교가 상당히 역할하는 부분들이 크고요. 근데 이 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제 원불교 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계속 논의하지만 과연 그게 무엇냐를 정확하게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불교 2세기를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술 전 분야 예를 들면 공연 분야의 이윤택 감독님이라든가 네. 미술 분야의 이철수 한화가 화백님이라든가 또는 뭐 음악 분야의 원일 감독 지금 평창에 네. 개폐막식 참여하는 분인데 그 다음에 영상 분야의 유동종 감독님 그 다음에 뭐 문학 분야의 이제 김영수 작가분이라든가 정도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원불교에 이제 대거 이런 작품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읽혀져서 문화예술축제 2회를 기획할 때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같이 모이시게 해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분들끼리 또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잘 알고 또 그분들이 소태산 대종사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고요. 예를 들면 원일 감독님은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당신 이름이 원일인데 네. 거꾸로 하면 일원인데 네. 상당히 운명적인 어떤 그걸 뭐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인 5, 6분 전부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불교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축제에서 그분들을 다 모이시게 해서 특히 이제 소태산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드렸던 9가지 융합의 키워드를 주제로 그분들을 한 공간에 이렇게 모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9월회라는 그때 네. 9월 24일인가 그랬거든요. 네네. 9월회라는 네. 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로 약간 노마드 스타일로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다들. 원불교에 대한 애정도 정말 강하시고 그런 부분을 이제 문화예술 축제 안에서 좀 이렇게 같이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3회가 또 금년에는 이제 완전히 중앙으로 네. 그 인사 아트 센터라고 네, 가장 네. 이제 인사동에서 핫한 전시 공간입니다. 네네. 그 중앙으로 완전히 나와서 1층, 2층, 지하 1층을 쓰는 금년에는 이제 그 원문회총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제 활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회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문화적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좀 더 결집되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월 네. 인사동에서 인사 아트센터에서 또 문화예술 축제가 지금 기획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9분의 그
때로는 원불교 교도셨구나라는 그런 충격도 사실은 있기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문화 역량들이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것들이 다 한데 모여서 토크 콘서트를 같이 하시면서 정말 속에 있던 얘기를 다 풀어내신 모습도 저희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겸전과 쌍전의 이 문화 코드가 지금 현대 문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뿐더러 대종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문화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했던 9가지 용어인데 교전 전반에 이제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대종사님들의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병진, 쌍전, 겸전, 병용, 그다음에 인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융합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통섭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교전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막병진이라는 말이 있고 동정이려라는 말이 있고 영육상전이라는 말이 있고 이사병행이라는 그 용어가 다 조금씩 달라요. 병행의 방법과 병진의 방법과 쌍전의 방법과 일려라는 게 다르고요. 겸전도 다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아이콘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주얼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하신 그 융합의 키워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이 융합의 시대의 원불교인들은 상당히 그 역할도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파헤쳐보자. 일종의 이제 소태산의 그 융합의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리고 그걸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취지로 한 거고 제가 뭐 그걸 알아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재미있는 하나의 그 융합의 어떤 해법이다. 그리고 개벽 시대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방향성인데 개벽이나 낙원이나 뭐 이런 세계 이런 건 방향성이지만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은 그 말씀드렸던 겸전과 이런 것들이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중에 뭐 겸전이 뭐 가장 좋고 뭐가 가장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적재적소에 맞는 융합의 방식을 찾는 것이 이제 디테일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일상까지 끌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원불교 문화 또는 예술이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용어들을 아이콘화 하시는 그 작업들을 제가 그 문화예술 축제 이후에 학술대회에서 아마 발표하신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사용했던 그 용어마다 쓰임과 어떻게 보면 내포하는 의미가 달랐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문화융합 시대에 와 있고 문화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현상처럼 회자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는 미술이야, 나는 음악이야, 나는 연극이야. 그래서 정말 그 한 장르에 매진해서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는 이런 것들을 꿈꿔왔던 세상인 것 같은데 이제는 대가가 되기 위한 방법도 어려울 뿐더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분석 같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도움 말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적어도 포럼에서는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정의였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짧은 정의를 차용을 해서 그때 발표를 했었고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상과 현실과 생체가 결합되는 그 새로운 공간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겁니다. 저 그거라고 봤던 거고요. 그걸 이제 뭐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뭐 생물학적 공간과 또 디지털적 공간 이렇게 풀었지만 저는 이제 가상, 현실, 생체 이 세 가지 공간이 막 이렇게 섞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던 거고. 근데 재미있게 봤던 거는 제가 대종사 10상을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살아왔던 어떤 과정 10상으로 그걸 풀었잖아요. 10가지의 단계.
그거하고 상당히 이렇게 잘 매칭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천기의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관천기의상도 그 가상과 현실과 생체의 결합이라고 봤는데 아, 관천기의상이라는 게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의문을 품은 게 하늘이거든요. 우주. 그러니까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랄까? 뭐 높을까? 또 구름은 어디서 오는가? 바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주를 보면서 이제 그 옥녀봉에 올라가지고 구름도 따고 뭐 이런 과정은 그게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늘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과의 접속이죠. 그러다가 이제 의문이 깊어지면서 인간 세계로 이제 이 현실 세계로 좀 구체화됩니다. 의문이. 부모님은 저렇게 남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까우신가? 어떤 사람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살고 못 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불평등한가? 사회가 왜 이렇게 좀 구조는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또 의문이 확장이 돼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최종 의문은 그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제 생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가상을 거쳐서 현실로. 그러다 그걸 푸는 과정도 처음에는 이제 삼령기원상이라는 산신령을 만나야 되겠다. 네네네. 산신령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상 공간을 접속하는 거죠. 4년 동안, 4, 5년 동안 그걸 하시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 가상과의 어떤 그 산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도사를 찾잖아요. 도사는 아주 현실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또 현실로 내려와서 이제 이 실존하는 역사 인물들을 찾아다니는 그게 굉장히 현실을 한번 쭉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변입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면서 이제 네. 식음도 전폐하고 이렇게 막 그 정에 들고 결국 생체로 네. 몰입하는 침잠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상과 현실과 생체가 결합되면서 장항대각상이라고 하는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이후의 행적도 보면 영산방한상 지금 금년이 이제 저축조합 100주년입니다. 네. 100년 전에 운기 3년도에 저축조합을 만드셨고 방한공사를 시작하셨는데 네. 굉장히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이거든요. 저축조합, 영산방언 이런 거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실학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3.1운동 내년이 또 100주년인데 네. 3.1운동 터지니까 개벽의 상도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혈인범인 기도를 시작하시죠. 네네. 이거는 또 완전히 그 가상의 영역,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음의 영역으로 또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인증을 받으시고 법계에. 그러고 이제 또 그걸 모아서 이제 그 뭡니까 복례제법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그걸 풀고 네네. 녹이고 또 그걸 다시 이제 뭐 전법으로 이제 사회에 또 풀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한 가상과 현실과 생체 이게 저는 이제 꼭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다보스 포럼이 발견한 게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보면 예를 들면 동양 종교의 3대 특성으로서의 유불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거든요. 도교는 본래 이 신선, 그러니까 통천이라고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게 제일 관심사였죠. 장량시키고. 그거를 보면 이제 상당히 가상의 종교, 가상에 가까운, 가상에 닿아 있는 종교라면 네. 불교는 생내적인, 생체적인 이 마음 안으로 침잠하는. 그러니까 유불도가 역시 그 어떤 삼각구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유불선을 또 원불교 교리 안에서 또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적어도 원불교 사람들한테 낯선 주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벽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개벽도 그렇습니다. 개벽도 그 천계지벽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가상이고 땅이 현실이라면 이게 붙어가지고 네.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갈아 없어지는 거를 개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가상과 현실이 이렇게 맞붙는 거죠. 생체까지. 그래서 그 세계 공간이 결합되는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때 발표를 했던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고, 뭐랄까, 이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에 아직 정립을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조금 더 예. 붙여보자면,
말씀하신 대종사님이 이 대학을 얻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은 저희가 지금 앞 일에 대해서 예측 못하는 그 불확실성이 가득 찼던 그게 100년 전의 세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끌려 들어가는 그 세상에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막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을 막 스쳐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은 또 쉽게 예.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예.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푸셨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정신개벽이라는 쪽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그 전체 그 풀 센텐스를 좀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체 문장을 놓칠 수도 있는데 물질이 개벽되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불교인들은 그러니까 물질은 저쪽에서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알아서 다 개벽시켜 줄 거고 그 개벽이 끝나면 우리가 가서 정신 개벽을 그때부터는 제대로 해줄게라고 네.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질 개벽이라는 거 안에 이미 정신 개벽이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뗄 수 없는 거고요. 물질 개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 개벽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전제하고 지금 모든 논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제자라면 물질 개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만 들면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질 개벽이 고도화됐을 때가 결국 AI 시대냐, 이건 뭐 좀 다시 논쟁이 필요한 거지만 AI 시대는 쉽게 얘기하면 로봇의 네. 시대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IA 시대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거의 등가적으로 이야기되는 건데 네. 더 비중이 있기도 합니다. IA라는 건 뭐냐면요. 신체, 인간 증강이에요. 인간 증강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개벽이 되면 인간도 증강되어야 이게 일종의 공진화처럼 그래야 AI도 더 발전한다 해서 이제 저는 AI, IA 시대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AI가 마치 물질 개벽이고 IA가 정신 개벽이냐? 그럼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 IA가 가진 좀 함정이 있습니다. 네네. 인간을 좀 우생학적으로 바라보거나 뭔가 신체나 감각이나 이런 지식을 증강시키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어떤 그 연기론하고 관계없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인간을 설정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고 원불교 사람들이 대종사님 말씀하신 그런 개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IA 말씀하시니까 아마 젊은 세대는 잘 아는 애니메이션이지만 공각기동대 이런 그렇죠, 애니메이션 생각이 나네요. 네. 옛날에 바이센티니얼맨 같은 경우도 로봇이 한참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 로봇화된 그렇죠. 장기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네. 오래 살고 윤택하게 사는 그 모습도 그려지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질 개벽이 반드시 파랑고해를 가져오게 돼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같이 병진하지 않으면 그걸 막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자면 과연 지금의 문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좋은 예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유전자님, 문화에도 유전자가 있는가 이런 논의인 것 같은데 이런 활동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산교당에서 임착기 활동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실 그거의 취지는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종교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원불교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축조합이라는 게 처음 우리의 이름 정체성이었거든요.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탈종교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원불교 안에.
왜냐하면 어떤 종교의 그런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허례허식이나 이런 또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배격하면서 불상도 없애면서 이렇게 나타난 게 원불교이기도 네. 하고 또 저축조합이나 방언공사처럼 굉장히 사회에 어떤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종교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종교연합이라든가 이런 그 교리 자체에 통종교적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이기도 하고 종교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고 종교를 다 묶은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이 이제 이 원불교 안에 있다는 거를 네. 우리가 좀 원불교에 대한 이해에서 좀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밈찾기는 이제 그걸로 그거에 근본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그 탈종교적인 어떤 원불교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비교화 플랫폼, 교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네네. 한 7주 정도를 이제 청년을 모아서 네. 소태산 이야기를 했죠. 주로 이제 관천기 이상에서 장항대각산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MR이라든가 또 요즘 웨어러블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뇌파 측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면서 또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 사회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태산의 삶이 또는 소태산의 그 관점이 여기에 어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탈종교적으로 한번 접근했던 시간이었고요. 그거를 제목을 밈찾기라고 했던 거는 밈이라는 게 이제 좀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던데 네. 사실 그것이 쥐인처럼 그 세포, 문화의 세포입니다. 문화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문화의 핵심, 그 원불교 문화의 가장 핵심 코드가 뭐냐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자. 제가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네네. 우리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소태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태산이 고민하셨던 그 미래사회와 그 다음에 소태산이 가지고 계셨던 해법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밈찾기라는 원불교적 밈찾기 그런 AI 시대의 원불교적 밈찾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네.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그 탈종교적인 또는 통종교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런 좀 시도였습니다. 이제 좀 종합적인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는 것 같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사는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많았는데 좀 그랬지. 이렇게 좀 맞춰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화 현상은 흔히 문화 지체일 수도 있고 혹은 문화에 대한 어떤 고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전통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 전통을 쉽게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클 뿐더러 그것을 바꿨다고 해서 완벽하게 성공했다고도 볼 수도 없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서로 공존해야 되고 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가지면서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소태산 대도사님께서 정말 선견지명으로 밝혀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문화 코드로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화 매체인 문화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깝게는 그 4월 28일 대각개교절이 뭐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이제 익산 총부에서 지금 그 법등축제 해마다 하는 행사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같이 좀 기획팀이 꾸려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법등축제에서 이번에 가장 주목하는 거는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불교 혁신론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어떻게 대각을 시대화하고 대각을 생활화하고 대각을 대중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런 거를 좀 이제 지금 고민하는 중인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용어로 한번 풀어보면 개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목표이자 방향성이고 그 9가지 융합의 키워드는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시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대화를 그러니까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대화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일종의 증명하는 거는 생활화라고 보거든요. 일상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고요. 일상 자체가 원만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불교적인 어떤 또 하나의 과제인 건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좀 다른 표현이지만 최적화라는 표현을 요즘 즐기는 편인데 그 최적화라는 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이나 어떤 최고가 아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약간 예를 들면 뭐 사회진님이나 저나 지금 이 상태에 최적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저는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라는 게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시대, 대중, 생활 또는 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 가장 최적화되는 게 존재하는 것, 그 방식 이걸 이제 먼저 물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결국은 일상수행요법도 있지만 원불교는 일상의 종교고 생활에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그 최적화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불교 문화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제목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류들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계속 발견되기도 하고 고쳐나가기도 하고 이 과정을 또 최적화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삶 자체도 완벽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완벽해지는 그리고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온전하다 뭐 이렇게 많이 완전한 게 아니고 온전한 뭐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렇게 온전하다는 표현이 이제 거기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에러가 나면 컴퓨터가 이제 다운되거나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가 우리한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원기 103년 원문예 총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중장기 계획도 새로 세우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기 103년, 104년, 105년 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근데 원기 3, 4, 5년 사이에 원불교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틀이 다 만들어졌고 그거에 이제 100년 이후의 버전이 지금 여기에 다시 이제 또 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문의 총도 이제 정말 그 소태산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지만 우선은 뭐 자력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법인이라는 어떤 장점, 그 다음에 종교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종교적인 특성이나 또는 통종교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그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2세기에 구월회라든가 뭐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렇게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향으로 보면 결국은 그 예술이라는 게 그런 이제 그 요소들이 다 결합되는 것이 예술일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자 활동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이냐. 아까 처음에 광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광장을 어떻게 좀 신명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문화의 가장 좋은 점은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매우 물 스며들듯이 잘 스며들지만 뭔가 하나라도 거부감이 있거나 티끌만큼의 어떤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튕겨져 나가는 게 또 문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도 이제 원문예총의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교도님들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좀 바라보는 시각만이라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문화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경제 논리나 산업 논리에 의하면 사실 문화가 좀 항상 이렇게 후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후순위고 뭐 어떤 생산적이지 못한. 근데 최근에 이제 문화의 세기라고도 하고 또 뭐 문화에서 영웅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예를 들면 문화교화라는 표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 권력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또 뭔가 권력으로 이어지는 어떤 루트가 생기는 그런 걸 보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문화, 예술이라는 포장만 이렇게 싹 씌우면 마치 어떤 변신하는 것처럼 기술도 그렇고 뭐 어떤 정치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포장은 포장일 뿐이고 결국 근본적인 마인드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마인드로 깔리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문화 교화에도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교화라는 이야기를 한번 꺼냈다가 사실 뭐 그냥 제가 교화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교화에 대한 이제 테마를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그 금방 말씀하신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분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교화라는 표현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를 뭔가 이렇게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 교화라는 표현도 그 두 가지 요인인데 네. 오히려 이제 어떤 그 포장,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에다가 예술을 살짝 씌워서 이렇게 준다. 당위정처럼. 사실 이것이 가지는 좀 한계와 위험성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교화라는 표현, 저는 이제 교화도 따로 있고 또 중요하고 문화도 또 따로 있고 중요하고 그것이 문화교화라고 했을 때 포장이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포장을 해야죠. 그래야 대중한테 최소한 다가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포장과 함께 그 저변에 있는 마인드를 바꾸는 그러니까 문화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코 네. 쉬운 일이 아니고 원문의 총이 역시 자립을 얻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보아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문화사회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에서 문화원이라든가 중앙문화원을 다시 부활시키자라든가 또 문화를 이렇게 좀 격상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뭐 교정원 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포장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저변으로 흐를 수 있게 어떻게 그거를 만들 거냐. 그리고 어쨌든 저도 이제 지금 3년 임기가 일단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특히 지금 학교에서 이제 작년부터 산학협력단을 네. 맡고 있거든요. 같은 고민입니다, 사실. 예술 분야가 어떻게 이제 산학 간의 어떤 균형을 잡을 거냐 또는 어떤 연대를 만들 거냐 하는 고민. 역시 여기서 이제 원문의 총이라고 하는 단위가 교단과 또 사회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원불교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 문화 비전을 계속 제시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런데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뭐 지원도 정말 예,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기회가 될 거라 생각 들고요. 끝으로는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하셔도 좋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 카메라를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정 어떤 분들보다는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원불교에 몸담고 계시거나 또 원불교를 좋아하시거나 또 원불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저도 이제 사실 출가를 뭐 제 심정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활동을 한 지가 이제 20대 후반부터는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 원불교 또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거를 펼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어떤 경외심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신심도 커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라도 좀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바람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 원불교가 지금 지향하는 여러 가지 그 개벽의 문화라든가 또는 겸전의 뭐 예술 그리고 또 일상을 원만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에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그 소태산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오셨던 어떤 십상으로 표현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경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실천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관심과 또 애정과 또 이런 궁금증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교전과 또 대종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풀어 가시고 그걸 사회나 또는 스스로의 각자의 일상을 통해서 좀 증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전달받았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서 예전엔 혹시 맞았는데 지금은 좀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일부러 가해서 사실과는 좀 다른 그런 현상들을 문화로 쉽게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살게 되는 것들이 또한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문화의 모습은 명확하고 당연히 그렇고 또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의 이런 배리어 혹은 장벽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없애면서 혹은 또 다른 부분으로 돌려가면서 접근해 나가느냐가 바로 원불교의 문화를 또 생성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화교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원문회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만나야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모르는 것들을 논의해 봐야 그 다음에 겸전도 나오고 쌍전도 할 수 있는 것들, 융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정말 소중한 어떤 시도도 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도움되는 좋은 말씀. 멀리 또 여행 다녀오시는 과정에서 정말 바쁘신 과정에서도 모셨는데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